그거 봅시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있고 뭐 그 다음에 잠깐 또 이제 뭐 다른 거 좀 보고 그렇게 할게요. 할 때 케프로스 시대 큰 흐름 해갖고 3번 봉건 분할 시대의 문학하면서는 아마 이글의 원정기 하면서 이야기 거기쯤에서 끝난 것 같죠, 느낌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올라와 있으면은 보자, 잠깐.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서 이대로 있는데 그냥 저기 묶어가지고서는 요즘 이름 뭐라고 해요? 코피도 아니고 블랙보드, 블랙보드 거기 이제 자료실에다 올려놓을게요. 나중에라도 보세요. 그래서 뭐 오늘날의 뭐 키프로스의 지도인데 키프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날의 이러저러한 이제 다른 나라들 해갖고서는 보면은 뭐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봐지겠네요. 대략 그렇게 되겠지요.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냥 느슨하게나마 키프로스 시대 때의 뭐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뉘어져 있는 게 초록색 이쪽이 이제 오늘날 러시아, 아래쪽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저 위쪽이 이제 오늘날 벨라루스 이런 정도로 나뉘어질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수즈달,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가 모스크바 있을 테고 노브고로드라고 하는 곳 여기 되겠네요. 그 다음 요런 정도가 이제 오늘날 현대 우크라이나고 뭐 이제 크림이오고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뭐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 수도 민스크, 그 다음에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요 키프루스 시대 때 대표적인 도시, 뭐 이제 공포가 다스리던 곳이 폴로츠크, 그 다음에 뭐 피니스크 뭐 이런 정도 있을 겁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키예프 시대 때,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이쪽 이제 이른바 이 오늘날 서부 우크라이나라고 말해지는 이 부분, 오늘날 서부 우크라이나라고 말해지는 이 부분 또한 키예프 루스의 거의 가장 동쪽 끝인 뭐 수즈달, 블라지미르,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과 상당한 정도의 이른바 내적인 통일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뭐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들에서나 그런 이야기들 뭐 이제 가끔씩 내지는 뭐 은근히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제 뭐 지금 바로 2016년, 17년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사이 안 좋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우리 이제 우리도 어차피 너네들이 우리를 그냥 마치 그냥 약간은 서자 내지는 뭐 좋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촌, 뭐 작은 동생 정도로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그렇게 취급하나, 사실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너네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냥 역사나 뿌리나 전통이나 모든 것이 그냥 더 강렬하고 깊고 원래 정통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또 우크라이나, 오늘날 우크라이나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또 합니다. 당연히 키예프가 중심이 되었던 이제 뭐 옛날 지금 사실 이제 시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는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좀 부딪히고서는 뭐가 좀 삐그덕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갈라서다시피 하고 사이가 저렇게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이제 뭐라고 할까나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적 세력, 분리주의적 세력, 뭔가 우크라이나만의 독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세력 이 여기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른바 조금은 극렬 성향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주의자들이다라고 모스크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서부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 뭐 다음 시간 정도부터 하게 될 이제 몽고 타타르의 침입, 그다음에 이제 타타르의 지배 이후 사실상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저렇게 붉은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통일성을 이루었었던 내적인 이쪽 이제 가장 서쪽 끝이나 가장 저기 수즈달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뭐 모스크바에서 별 멀지 않은 황금고리라고 이야기되는 동쪽 끝이나 크게 보아서는 이제 뭐 서로 그냥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정도로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마치 정말 그냥 진짜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한 조상처럼 그렇게 살았으나 몽고 타타르의 이제 뭐 침입 지배 이후 갈라지면서는 이 서부 우크라이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400년 가까이나. 그러면서 사실상 저 때부터서는 조금씩 서부 우크라이나는 매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띄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서 서부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서는 이제 뭐 폴란드 문화권에 이렇게 은근슬쩍 편입되면 물론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폴란드 옆에 있는 뭐 범게르만 문화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을 받아서는 이른바 독일 문화권에도 이제 편입될 정도로까지 서부 우크라이나는 이제 오늘날의 모스크바와는 다른 성향을 많이 띄어갑니다.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 서로 그렇게 대립할 정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표면적으로 드러남에 있어서 서부 우크라이나는 키예프하고도 조금은 다르며 그 다음에 또 키예프는 당연히 모스크바하고는 다르며 하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벌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 일이나 키예프 루스 시대 때는 어찌되었건 이제 하나의 테두리에 묶여서는 상당한 내적인 통일성, 내적인 그런 이제 뭐 단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2004년인가 유로컵 때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동 개최했었지요. 기억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동 개최한 적 한 번 있잖아요.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2004년인가 월드컵이 2, 6, 10, 14, 18하고 월드컵 그 2년 사이에 이제 유로컵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했으면은 4, 8, 12, 16 이런 식으로 이제 유로컵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텐데 2004년 아니면 2008년인데 느낌이 2008년인가 보다. 2008년 이제 유로컵을 이른바 폴란드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서는 공동 개최를 했어요. 마치 2002년 월드컵을 우리랑 이제 일본이랑 공동 개최했었던 그런 컨셉 비슷하게 하듯이 해가지고서는 그냥 무심하게 보면은 그래 뭐 두 나라 뭐 사이즈 그렇게 비슷하고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못하니까 뭐 그냥 같이 뭐 할 수도 있겠네. 내지는 그냥 또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제 유럽컵이라고 하는 것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걔네들만의 이른바 빅파이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이 좀 팽창 확장되면서 유럽 주변부로도 좀 이렇게 세력을 넓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쪽으로도 좀 팽창하나 보다라고 한 번쯤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한 번쯤 더 나가서 생각하면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러시아 전공이기 때문에 그냥 팔이 안으로 굽듯이 러시아를 뭐 옹호하고 두둔하고 변호해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이른바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 아닌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 쪽에 편입되는 것, 그게 우크라이나에게 이른바 유럽에서 던지는 강한 신호 아닌 신호예요. 너네들 러시아랑 같이 놀지 말고 차라리 폴란드랑 같이 하면서 우리 유럽 쪽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 가지고서는 스포츠라고 하는 가장 이제 탈정치적인 그런 이제 경우를 통해서라도 은근히 이른바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이제 뭐 신호 아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폴란드는 뭐 그냥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라도 오늘날 유럽 대륙에서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장 로마 가톨릭의 신심이 강한 유럽 국가였어요. 이탈리아를 능가할 정도로 폴란드 사람들의 이른바 종교적인 그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우리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한데 조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나 그냥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인 이후 그냥 아주 뚜렷한 아주 그냥 깊은 신심을 보여주는 로마 가톨릭 이제 가톨릭 국가로서 가톨릭 세계가
팽창에 있는 동쪽의 마지막 이제 이 변경, 동쪽 마지막 이제 이 가장자리를 폴란드가 언제나 이렇게 그냥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폴란드와 뭐 중간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사실상 뭐 넓게 이야기해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경계가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을 할 수 있는 서방교회 그리고 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방교회의 그 경계선이 바로 폴란드와 러시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권역,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서 유럽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폴란드는 명백히 이른바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중심권에 들어있다. 서유럽 중심권의 가장 동쪽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건 서부 우크라이나, 뭐 이제 키예프 루스 시대 때는 이제 분명 저 그냥 모스크바의 동쪽 끝과도 서로 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는 이제 폴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오늘날의 러시아랑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 가면 나오겠지만 그냥 지금 미리 이야기할게요. 러시아에서 그냥 되게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거꾸로 맞지. 모스크바 세르츠라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 이제 우리 몽골 타타르의 이제 침략 지배 이후 모스크바 중심으로 중세 러시아가 이제 형성이 되어갈 때 뭐 그때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쨌건 모스크바 러시아의 심장, 뭐 러시아의 영혼, 뭐 러시아적인 영성, 한 중심이란 말이 되고 상피츠부르크 어제 폭탄 터졌지요 지하철에서. 상피츠부르크, 글라바라시, 피츠부르크 이른바 피오트르 대제의 근대화, 서구화 개혁 이후 이른바 서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제 이 유럽화되어 나가면서 그런 이제 근대적 개혁의 그냥 가장 이제 앞선 도시로서 이제 그냥 이성 중심 우리 18세기 하면서 그렇게 그냥 서구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을 학습이라고도 그냥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츠부르크가 저렇게 이제 그런 한마디로 그냥 서구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구화되어 나가는 곳에 있어서는 가장 뭐 중심이었습니다. 뭐 그 빗대 가지고서는 피츠부르크, 글라바라스, 피츠부르크는 러시아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나오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속담 아니고 그냥 격언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키예프. 키예프는 모든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 즉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 루스키에 그라다 러시아 도시라고 하는 게 오늘날 러시아의 이러저러한 도시들 모스크바, 피테르부르크, 뭐 니시노브고로트, 볼고그라트, 노브고로트 등등의 오늘날 러시아의 도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예프스카야 루시라고 말할 때 이 루시 즉 서부 우크라이나까지 그 다음에 오늘날 벨라루스의 이러저러한 이른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들의 조상들의 이른바 이제 그냥 함께 어울려 살았었던 그 시대 때의 루시의 모든 도시들이 바로 저 키예프에서 비롯했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연원, 역사적인 근원, 뭐 시초 그런 거 이제 발생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뭐 저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는 뭐 키예프 루시 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냥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자고 하면은 이제 뭐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뭐 이거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오늘날 개념으로서 러시아니 우크라이나니 벨라루스니 나누기 이전 그들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동슬라브인들이 함께 살았었던 그런 이제 뭐 정치적인 무대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이제 무대 그게 바로 키예프 루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오늘날에 이제 뭐 나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 문학을 좀 더 집중해서 배우지만은 러시아 문학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키예프 루시 시대 때 사실상 다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요게 이른바
12세기 후반 이후 이렇게 세분화되어 나가면서 점점 서로 간에 뭐 건수 있을 때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심지어는 무력 충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었던, 사양하지 않았었던 12세기 후반, 13세기 초 이제 외침 이전 그냥 혼란스러운 분열상을 보여주었었던 그때 당시의 키예프 루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는 요게 이른바 그냥 크냐즈웨스트보라고 하는 공구로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해가지고서는 보는 것처럼 키예프스크 크냐즈웨스트보 하면 키예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해가지고서는 뭐 여기는 이른바 그냥 키예프의 공후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면서 다른 전체에 대해서 키예프의 공후가 좀 뭐 우선하고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냥 뭐 개념을 가졌던 곳. 뭐 역사적으로 봐서는 요 옆에 있는 페레아슬라블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페레아슬라블, 그 다음에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요 세 곳이 일종의 트라이앵글처럼 키예프 루시의 사실상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는 저 위쪽에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곳. 위쪽에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실선이 보입니까? 요게 강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몰호프강, 그다음에 여기 라도가 호수라고 하는 곳. 2차 대전 때 이제 뭐 레닌그라드 봉쇄라고 했을 때 이 라도가 호수를 통해서는 이제 독일군에 의해 포위된 레닌그라드로서는 뭐 물자가 보급되었을 때 이 라도가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도가 호수에서 또 이렇게 강에서는 이제 오늘날의 핀란드 땅으로 흘러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운하를 파듯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핀란드만 바다로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길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른바 1000년도, 1100년도, 1200년도, 심지어는 90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핀란드만을 통해서 이렇게 내륙수운, 강을 통해서는 내륙수운, 강과 여름에 움직이기 편했어요. 겨울에 되면 강이 옵니다. 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 얼어붙은 강 위로 이른바 마차에다가 말에다가 편자를 박아가지고서는 얼어붙은 강 위로 이제 물자가 움직이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조금 역설적이겠다. 우리 생각에 겨울 되면 아무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얼어붙었을 때 이제 얼어붙은 그 표면 위를 따라서 움직이기는 훨씬 더 편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뭐 강 위로 움직이고, 오히려 이동이 제한되었었던 때가 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나? 겨울에 내린 눈이 다 녹으면서 강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포장 도로가 없었던 시절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녹으면서는 길이 이른바 녹은 눈으로 해서는 질퍽해지면서는 마차든 말이든 바퀴가 빠져가지고서는 오히려 봄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계절상으로 3, 4, 5 요때 봄에 오히려 그냥 별다른 이동이 없고 싸움도 벌어지지 않아요. 전쟁은 오히려 겨울에 벌어지거나 여름에 벌어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우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건 북부에 이렇게 이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도시가 이 핀란드만 통해서는 이제 뭐 중세 시대 때 유럽의 상권을 장악했었던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뭐 게르만 상인들 와서 교역하면서 이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부강해졌고, 오늘 나중에 하게 될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라고 하는 공후가 바로 이 노브고로트를 다스리던 뭐 그런 공후였어요. 그 다음에 로스토프, 수즈달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늘날의 모스크바는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그냥 성장하고, 그때도 이제 모스크바 근처에 있었던 로스토프, 수즈달, 그 다음에 블라지미라는 곳이 여기 빠져 있는데 그 블라지미르, 그렇게 또 이제 오늘날 러시아 영역에서는 여기가 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벨라루스 영역에서는 이제 여기 볼로찬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민스크, 벨라루스의 수도 뭐 그렇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곳, 이게 오늘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거의 접경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이곳이 또 발달하게 되고, 스몰렌스크 여기는 뭐 나중에 1812년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침략할 때도 이 스몰렌스크 거쳐가면서 전화를 겪었고, 나중에 1939년 이른바 이제 독소전쟁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히틀러가 소련에 침입할 때도 이 스몰렌스크 거쳐가면서는 또 한창 이제 그냥 뭐 전쟁의 상처를 그냥 이 스몰렌스크가 다 받아내. 아주 그냥 뭐 러시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도시를 좀 이렇게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 쪽에 블라짐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쓰는 도시도 있어요. 이쪽에 수즈달, 라스토프 옆에 이제 블라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같은 이름을 쓰는 도시가 우크라이나 이제 키예프 루시 시대의 서쪽 끝, 키예프 루시 시대의 동쪽 끝에 같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제 키예프 루시 시대 때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느슨하게나마 어느 정도 분명히 통일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단일체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열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색깔 다 다르게 처리되는 이런 공국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독자적인 그런 이제 정치적 세력처럼 성장해 나갔던 뭐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갈리치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날 여기가 이제 서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여기가 이제 에스톤, 여기 오늘날 에스토니아, 그 아래가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하면서 여기가 프리발티카라고 하는 이제 발트해 연안 국가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루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프러시아. 프러시아는 러시아랑 아무 상관없어요. 프러시아는 러시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프러시아는 여기는 이제 게르만 계통이 이제 뭐 다른 곳이에요. 그냥 프로이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프러시아라고서 말하는 것이나 러시아로서는 프루스라고 말하는 것이나 뭐 다 같은 명칭인데 그냥 영어식 표기, 독일어식 표기, 러시아식 표기인데 뭐 표기를 떠나가지고서는 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프러시아라는 러시아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랑 전혀 무관한, 러시아랑은 전혀 무관한 뭐 그런 곳이에요. 뭐 거의 비슷한 지도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몽고군 침입, 타타르군 침입 이제 이야기할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하나만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보게 될 이그리 원정기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이른바 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곳이 요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키예프, 페리아슬라블, 체르니고프 요 세 공국이 키예프 루시 시대 때 이른바 이제 가장 최초로 융성하기 시작한 세 공국이라고 하면, 여기 세 공국이 융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융성했던 이유는 요 드네프르 강을 따라서는 흑해로의 출구가 열려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흑해로 나갈 수 있었고, 흑해로 나가고 난 다음 비잔틴이랑 교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키예프 루시 시대 때 남쪽에 있었던 곳들이 이제 가까운 이제 흑해 통해서는 이제 비잔틴이라고 하는 발달한 외부 세력과 교역하면서 남쪽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금씩 뭐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요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땅에 다스리던 이그리라고 하는 공후가 뭐 무엇에 씌었는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 아래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여기 폴록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P-O-L-O-S라고 되어 있는 것. 단수로는 폴로베이츠라고 쓰고 복수로 쓸 때는 폴록스라고 하는 폴로베츠인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폴로베츠인들이 이제 여기 요 남쪽 스텝 지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오늘날의 투르크 계통의 유목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유목 민족들이 이른바 흑해로 진출하는 저기 우크라이나 남부 초원지대는 저들의 무대처럼 저렇게 되어 있었고, 저 남쪽에 넓게 포진한 유목 민족들하고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쪽에 있던 키예프 루시 시대 때의 슬라브인들하고 충돌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아이러니하다 싶을 정도의 관계도 맺어졌으니 결혼도 했어요. 자기 딸 주고 아들 받아오고, 일종의 인질 개념이었어요. 이제 폴로베츠의 족장이랑 그 다음에 남쪽에는 페리아슬라블 내지는 체르니고프의 공후들이랑 사돈 맺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휴전, 최소한 너네 딸을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을 너네한테 사위로 주니 요 기간 동안은 우리 그렇게 험악하게 싸우지는 말자라고 하는 뜻의 일종의 평화적인 휴전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냥 저렇게 그냥 요 남쪽 지대의 이른바 이제 요 투르크 계통의 이 초원의 유목민들하고 그 위쪽에 있던 키예프 루시 시대 때 이제 농경 정착민들하고 그냥 저 경계선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고, 인적인 교류, 물적인 교류,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서는 약탈, 살인, 방화 뭐 등등의 이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위가 다수이긴 하나, 또 그런 식의 뭐 어느 정도씩 이렇게 평화적인 공존도 이루어졌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체르니고프의 공후였었던 이글이라고 하는 공후가 원정을 떠납니다. 이제 자기 쪽으로 쳐들어오는 폴로베츠인들을 그냥 막아내는 수비 형태가 아니라 원정을 떠나요. 말 그대로 적진으로. 적진을 떠나가지고서는 이렇게 요 도온강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서, 여기 도온강이나 적혀 있지요. 도온강 비슷한 게 1185년 여기가 아마도 추정키로 이글의 원정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글이 스베토슬라비치가 폴로베츠인들과 전투를 벌였었던 영역,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다음 조그마한 강도 아닌 뭐 것이 하나 있네. 요게 깔까강이라고 있는데 요게 나중 1223년 거의 한 50년쯤 지나서 이른바 몽고 타타르인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른바 카라코름 오늘날의 울란바토르 이제 몽고에서 출발한 이제 몽고 제국의 본령이 이제 서쪽으로 오면서 이 키예프 루시를 훑고 지나간 이제 최초의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뭐 서방 세력과 몽고 군의 뭐 교전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 깔까강이라고 하는 여기예요. 여기를 한번 부딪히고 러시아가 이제 그냥 키예프 루시의 군대가 그냥 대패하고 일단 몽고는 물러납니다. 아, 쟤네들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잡고 물러나고 나중에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서는 1237년부터 해 가지고서는 키예프 루시의 뭐 본진이라고 할 수 있을 키예프, 그 다음에 블라지미르 그냥 전역을 그냥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냥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이렇게 뭐 해일처럼 밀려 들어와서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힘도 못 쓰고서는 그렇게 그냥 뭐 무너지지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크림반도 되고 여기 코르수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오늘날은 헤르손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른바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되는 키예프의 대공 성자 블라지미르 보리스 글레보의 아버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는 뭐 설이 분분해요. 하나는 키예프에서 그래도 키예프의 대공인데 자기 도시에서 세례받았다. 즉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그냥 마음껏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설. 또 다른 하나는 설마 그 비잔틴의 이러저러한 사절들이 그 낯설고 물설고 뭐가 어떻게 안전이 보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키예프까지 들어왔겠느냐. 얼마든지 뭐 이제 이러저러한 조금은 위험할 수 있고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비잔틴 사람들이 흑해를 건너와서 여기 크림반도 여기쯤에서 마치 중간지대처럼 키예프에서 내려오고 비잔틴 제국에서도 컨스탄티노플에서 올라가서 중간쯤이 크림반도에서 만나서 세례를 뭐 이제 블라지미르가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추정하는 설이 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뭐 두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약간은 때에 따라서 믿고 싶은 거 믿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2013년 이제 러시아가 크림을 접수할 때는 이제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이른바 루시인들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일종의 루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 종교적 성지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이 헤르손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 헤르손은 모스크바가 장악해야 된다. 뭐 그러한 논리를 명분처럼 내세우면서는 크림반도를 자신들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들으면 잘 그려놓은 지도네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쓸고 나갑니다. 1223년 여기가 깔까강 아까 봤었던 첫 전추가 되고 해가지고서는 키예프 루시에 그냥 뭐 쑥대밭으로 만들지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훑고 그 다음에 또 이지는 남쪽에서 들어가고 해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뭐 서쪽에는 블라지미르 갈리치까지 점령한 게 1241년 키예프 무너지고 하면서는 뭐 들어온 지 불과 3년, 4년 만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 넓은 영역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카르파티아 산맥 넘어서 폴란드로 진출하고 헝가리로 진출하고 하면서 뭐 서방 전체가 심지어는 저기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이제 뭐 거기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뭐 선봉대는 그러다가 이제 카라코름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죽으면서는 이제 자신들 스스로 이제 이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일단 철수합니다. 그러면서는 물러나면서 사실상 서방이 이른바 동방의 침입으로부터서는 동방의 그런 이제 뭐 이 서진으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키예프 루시가 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으나 여기는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충격 다 받았습니다. 그냥 몸 어떤 사람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몸으로 오는 충격을 그냥 키예프 루시가 다 받아내고 자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으면서 더 이상 이제 서쪽으로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뭐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또 러시아에서는 생각하고 자기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있어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지도 다시 꺼내기 조금 못해가지고서는 여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제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드스코의 오제로 해가지고선 여기 나오죠. 1242년 프스코프. 나중에 뭐 상피츠부르크 러시아 가게 되면은 피츠부르크 가게 되면은 요즘 뭐 지하철에서 폭탄 터지니까 어제 피츠부르크 가겠다는 생각하기 조금 이제 살짝 두려워지는데 뭐 늘 폭탄 터질 건 아니니까 폭탄 터지는 걸로 따지면 런던도 폭탄 터지고 파리 폭탄 터지고 베를린 폭탄 터지고 폭탄 안 터지는 도시 어디 있어요? 어쨌건 뭐 뒷이야기고 나중에 페테르부르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기회가 되고 뭐 경험가 되어서는 프스코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꼭 가보세요. 프스코프라고 하는 이곳. 페테르부르크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여기 라도가라는 도시 여기가 페테르부르크입니다. 아마 지금 뭐 13세기 초원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는 뭐 지도상에 생겨나지도 않았으니까 표시는 안 되는데 여기가 페테르부르크예요. 그래서 프스코프 차로 가면 한 3시간, 2시간 정도 더 갑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프스코프 국립대학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연수해요. 6개월. 그래서 그냥 페테르부르크에서 갈만 하니까 거기도 뭐 사람들이 뭐 모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절하다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그냥 프스코프로 낙점해서 그리로 가기도 합니다. 프스코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나 경주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중세 러시아의 그러한 이제 흔적이 그냥 도시에 그냥 팍 퍼져 있어요. 곳곳이 그냥 다 그래요. 그러면서는 그냥 이게 옛날의 분위기구나. 단순하게 역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자고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들 스스로 말하는 우리 러시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설명 없이 느껴집니다. 프스코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자그마한 도시인데 하루 정도 머물면서 1박 2일로 둘러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주말에 그냥 이렇게 놀러 삼아 친구들 몇 명이랑 모아가지고서는 갔다 오기 딱 좋아요. 스코프라고 하는 저런 곳은 꼭 한번 갔다 와보기를 권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프스코프 바로 옆에 여기 있는 여기 추드호스라고 하는 여기서 나중에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라고 하는 즉 뭐 이렇게 됩니다. 1237년부터 41년까지 동쪽에서는 이른바 몽고 타타르가 침입해 들어와서는 키예프 루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이고 그 틈을 노려서 조금은 비열하지만은 서쪽에 있었던 여기 이제 리가와 오르덴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을 믿던 일종의 이제 무장 기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갑 갑옷 입고 말 타고 이렇게 긴 창든 우리가 얼핏 중세 유럽 했을 때 떠오르는 딱 그 개념을 만족시켜주는 중세 기사단. 근데 튜튼 지방의 튜튼 민족이 중심이 되었다 해서는 튜튼 기사단이라고 하는 그 튜튼 기사단이 키예프 루시가 동쪽에서 이제 밀려 들어온 이제 몽고와 타타르의 침입에 힘들어 하자 자신들도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 가지고서는 이른바 노브고로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서쪽에서도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걸 막아내는 사람이 이 추드호에서의 얼음 벌판에서의 전투, 4월 달에 이제 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이제 말발굽에다 이제 못 박아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라고 하는 오늘날 상피츠부르크에 가면은 그냥 이제 니엡스키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그 이름, 니엡스키 프로스펙트라는 그 이름도 네바강 대로란 뜻이고 피츠부르크 흐르는 네바강이라는 뜻도 되지만 알렉산드르 니엡스키 이제 뭐 그 이름도 돼요. 그래서는 알렉산드르 니엡스키의 무덤도 피츠부르크에 있는 니엡스카야 라브라 니엡스키 대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뭐 모셔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여기 북쪽의 도시들 노브고로트, 프스코프, 그 다음에 상피츠부르크 뭐 요 세 곳들은 서로 이렇게 그냥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는 그 이제 알렉산드르 니엡스키의 이제 추드호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게 이제 요 호수가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정도만 더 보면은 그래 다 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충분히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242년 이른바 1939년부터 이제 히틀러의 이제 2차 대전, 우리가 그냥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작이 되고 사실상 체코가 이제 독일이 이제 독일과 이제 접근한 이제 인접해 있었던 체코의 수데텐 지방이라고 하는 곳 독일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우리 독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거기도 우리 독일 땅이다라고서는 체코에게 요구하면서 그 땅 내놓아라고서는 요구를 합니다. 거부했다가서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체코가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그 땅을 내어줘요 독일에게.
그러면서 사실상 이른바 이제 전쟁의 움직임은 시작이 되는데, 러시아로 이제 뭐 오늘날의 소련으로서 히틀러의 군대가 침입한 것은 1941년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서는 이른바 이제 그냥 보통은 독소 전쟁, 러시아에서는 뭐 이제 대조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좀 약간은 이야기가 좀 그렇는데, 어쨌건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되살리면서 이제 프로파간다처럼 이제 주장했었던 게, 러시아인들의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 외적을 우리 러시아인들은 언제나 물리쳐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오면서 오버랩 시키면서, 지금 2차 대전 러시아 소련 땅을 침입한 히틀러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너무나 공교롭다 싶은데, 역사적인 그런 이제 요 유비관계라는 관계인데 그냥 너무나 맞아 떨어져요. 1242년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알렉산드르 니엡스키의 이른바 서쪽에서 튜튼 게르만 쪽의 일파인 튜튼 기사단이 프스코프와 노브고로드 지방 침략했을 때 니엡스키가 나가 맞서 싸웠던 것, 딱 700년 뒤 이른바 서쪽에서 또다시 게르만 세력이 슬라브인들을 침입했을 때 우리 슬라브인들이 막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저 제일 위에 1242, 1942 저렇게 이제 두 가지 숫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날 침략해오는 뭐 독일군들 모습이지요. 독일군들 모습 뒤에 저렇게 배경이 그려진 게 알렉산드르 니엡스키 장군이고, 이렇게 십자가 그려진 갑옷 입은 얘네들이 튜튼 기사단이라고 하는 700년 전 이제 루시 땅을 침략했었던 게르만 일파인 튜튼족들의 뭐 모습이에요. 저렇게 그냥 이렇게 딱 맛보기처럼 보여주면서, 어쨌건 이른바 2차 세계대전 뭐 대조국 전쟁을 지휘했었던 소비에트의 최고 지휘부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영토라고 할 수 있을, 뭐 사실 그건 아니지만은 소비에트가 러시아인들이 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비에트라고 하는 정치적인 국가이지만은 그 소비에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기억을 끄집어와서는, 러시아인들의 역사적인 문화적 기억이 곧 소비에트 전체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기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덩치해 가지고서는 소비에트 땅을 침입하는 이른바 독일 파시스트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른바 소비에트 군대,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이미 700년 전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루시 땅을 침략했었던 독일인들의 루시에 의해서 슬라브인들에서 패퇴되었던 만큼 이번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그냥 아주 선전하는 포스터처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뭐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선전하듯이 그냥 많이 동원하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나오는 구절이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Кто с мечом к нам войдет, от меча и погибнет라고 해서 알렉산드르 니엡스키가 이른바 이제 그냥 이 튜튼 기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루시 기사단, 뭐 이제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출정에 앞서 이제 장수가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남기는 이제 그 말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칼을 들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그 칼로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저들이 우리를 먼저 침략해 온, 그러나 뭐 이제 뭐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고 뭐 이제 하는 그런 말처럼 해가지고서는 저들이 먼저 우리를 침략해 왔으니 그들이 이른바 우리를 침략해 오면서 들고 온 저 칼에 의해서는 결국은 저들은 망할 것이다, 저들이 이제 뭐 물러날 것이다 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면서는 병사들을 독려하고서는 이제 뭐 전투를 치릅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그냥 슬쩍 역사적인 걸 끌어오면서 현대의 개념처럼 해 포스트 해가지고서는 저렇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거는 다른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글의 원정이 조금 보도록 하지요. 자, 봉건 문화시대의 문학, 봉건 이제 공부들의 반목의 절정에 올랐을 때 이 글의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 뭐 1185년, 87년에 쓰여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물음표 찍어 놓은 것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강하게 뭐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르러서는 이제 몽골 제국 바투이 키예프 루스의 침략에 관한 이제 멸망에 다루는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드디어 우리 키예프 루스의 땅이 이제 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쓰러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비감에 찬 어조로 이제 이야기한 작품들이 러시아 땅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 투에 의한 랴잔 점령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것과는 이제 조금 앞식인데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근동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남긴 이제 성지 순례기라고 하는 여행기도 있어요. 요 여행기 또한 이제 뭐 중요한 장르로서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 시대 때도 역시 이제 요 여행기 뭐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키예프 루스 시대 때는 이른바 이 종교적 인물이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수도 원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와요. 이제 이른바 종교적 인물 수도 원장의 성지 순례가 됐지요.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 때는 상인이 무역을 위해서 인도까지 다녀옵니다. 대서양 건너서 아프리카의 희망봉 돌아가지고서는 아라비아해 건너서는 인도양 건너서 인도까지 다녀옵니다. 상인 아파나스 니키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른바 이제 무역을 위해서 다녀오는 이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여행기를 또 남기기도 해요. 뭐 그냥 이야기하자고 하면 키예프 루스 때는 이른바 성인 이제 이 종교적인 인물의 성지 순례, 그 다음에 모스크바 공국 시대 때는 상인의 뭐 교역을 위한 세속적인 여행, 어쨌건 여행기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 한 장르처럼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제 튜튼 기사들의 서쪽으로부터 침입 1241년 침입하고 실제 그냥 격퇴하는 전투는 1242년 4월 뭐 조금 이따 할 거예요. 4월 며칠인데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이제 그냥 알렉산드르 니엡스키 생애전도 있습니다. 나온 김에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이상하게 오늘 이 글이 원정이 되는데 니엡스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 보드카예요. 루스글요트, 러시아의 얼음, 러시안 아이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러시아 보드카입니다. 이게 러시아 보드카는 뭐 무색, 무취, 무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세 가지가 없다고 하지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뭐 그만큼 이제 물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마시면 취해요. 알코올 냄새도 확 납니다. 뭐 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듯이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와인에 비하면은 향 없고 뭐 냄새 없고 색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보드카를 만들면 있어서 이제 병을 그래도 조금 이제 생각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뭐 좀 장식 겸해 가지고서 할 때는 꼭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앞은 이렇게 투명하게 비워요. 나중에 병 가져서 보여드릴게요. 앞은 여기 지금 그냥 유리예요. 요 지금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은 이제 병 뒷면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앞에서 보았을 때 요 보드카 담긴 액체를 통해서 뒷면이 마치 물도 안 담기다시피 할 정도로 그냥 빈병에서 보았을 때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아무런 왜곡이라든지 그거 없이 그냥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이제 이 병에 담겨있는 이 보드카가 뭐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불순물 같은 거 섞여들지 않은 이제 뭐 완전한 뭐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그리는 그림은 일부러 매우 복잡한 그림들, 현란한 색깔들 해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냥 이상하게 보일 이제 그런 그림들을 해요.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안 아이스 루스글리오트라고 하는 이 보드카 1242년 뭔가 약간 벌써 신호 사인이 오지요. 요 뒤에 그려져 있는 게 아까 우리 방금 이야기했었던 알렉산드르 니엡스키의 슈드호에서의 그런 이제 뭐 전투를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있어요. 요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황금으로 머리 뒤에 그려졌지요.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는 뭐 저 전투를 이겨내고 난 이후 루스인들을 구해냈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는 교회에서 그는 성인이나 다름없다라고서는 성자로 추대됩니다. 성자로 추대되었고 성인이란 뜻으로서 머리 뒤에 저렇게 둥그스름한 황금 후광을 이른바 달고 있어요. 게다가 알렉산드르 니엡스키는 단순하게 저렇게 그냥 전투에서 이긴 것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몽고의 침입, 그 다음에 이제 키예프 루스가 완전히 무릎 꿇고 난 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 카라코름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키예프 루스의 공후대를 대표해서 몽고 땅으로 가서 몽고 제국의 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우리는 당신으로부터의 지배를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그러한 이제 이 복종의 서약처럼 울란바토르를 2번이나 다녀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제 추가적인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사실상 뭐 굴욕적인 화평이었다 그런 걸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라
싸울 힘도 싸울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전멸을 의미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말씀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제 러시아인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러시아 교회에서 뭐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서는 뭐 오늘날까지도 알렉산드르 nev스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게 심지어는 한갓 보드카 병에도 저런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요. 자, 이제 프린트 돌아가서는 볼게요. 뭐 등등등 그렇게 좀 큰 작품들 뭐 조금 이제 경향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와 문자성의 방향 해가지고서는 설명 좀 나와 있네요. 보면서 정리할게요. 종교성과 역사성이라는 큰 주제의식 하에 사회적 문제의 긴밀한 내적 연관이라는 중세 동슬라브 문학 특유의 경향이 키예프 루스 시대 때부터 너무나 잘 드러났으며 그러한 경향이 드러난 것은 첫 번째 연대기 역사 기록, 두 번째 성스러운 인물들의 이제 뭐 생애를 기록한 생애전. 그 다음에 생애전 밑에다가 쓰세요. 아기오그라피라고 적혀있죠. 영어 해지오그라피, H-I-G-I-O-A G-I-O 그 다음에 그라피라고 하는 해지오그라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영어식으로서는 아기오그라피아라고 이렇게 옮긴 겁니다. 뭐 성자전 뭐 해지오그라피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생애전 밑에다가 볼펜 가지고서는 쓰세요. 뭐라고?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이 성자전은 오늘날 우리 개념의 소설처럼 읽혔어요. 무슨 말이다?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 이 성인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는 그리스도를 이른바 맞이하게 되었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냥 자신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신에게 바치기로 결정했을까? 그렇게 하고 난 뒤 수도원에서 또 어떠한 고행을 겪었을까? 또 어떠한 이러저러한 이른바 이제 박해자들의 그런 이제 이 고난, 순환,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은 성인이 되었을까?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또 어떠한 이적, 기적을 또한 시현했을까? 드디어 죽고 난 뒤에는 또한 이제 자신의 지상에서 그런 이제 신난한 삶, 고난에 찬 삶,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또 죽음 이후에는 보상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게 생애전이에요. 그 생애전에 읽는 중세시대 때의 독자들은 오늘날 우리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소설 읽는 느낌이었어요. 재밌다. 이 사람은 또 이 성인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른바 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보리스 글렙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서 글렙이 죽어갔을까. 글렙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자신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는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결국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마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소설 읽듯이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이른바 내러티브, 흥미진진한 서사를 접하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생애전을 읽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하기 그지없고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싶은 성인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실제 이야기라고 믿었어요. 그걸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실제 이야기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른바 이야기가 벌어지는구나 라고 그냥 아주 감정이 푹 하면서 재밌다, 정말 흥미롭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 성인처럼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을 그냥 가지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흥미로운 한편 문학 작품처럼 생애전을 이제 요 중세 당대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게 읽었어요. 교회 설교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죠. 4월 16일. 올해는 이제 동서교회 부활절이 같은 날로 겹쳐지죠. 그때 부활절 날 이른바 이제 그냥 총대주교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축일 설교. 부활의 축일 설교를 위해서는 총대주교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드디어 가장 이른바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탄절을 가장 이제 큰 종교적인 축일로 생각하지만은 동방 기독교 이제 정교에서는 부활절을 가장 큰 종교적인 축일로 생각합니다. 그럼 부활절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시겠어요, 총대주교님께서. 부활절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뭐 영적인 감흥에 우러나는 설교문을 몇 날 며칠을 고심해 가지고선 작성하시겠지요. 그 설교문을 들고 나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설교문은 그냥 평범한, 물론 그러진 않지만은 평범한 주일 예배 때 하는 설교문하고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런 거는 심지어는 문학 작품으로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추기를 행해졌던 기념할 만한 교회 설교문들, 러시아로서는 슬로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로보가 말이 많아요. 말, 단어, 뜻, 언어 넓게 쓰여질 수 있는 말인데 장르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이 슬로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 율법에서도 율법과 은총에 관한 슬로보라고 제가 한글로 슬로보라고 그대로 써두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중세시대 때 장르 개념이 오늘처럼 소설은 이러한 형태만을 소설로 말한다. 심지어는 장편 소설, 아주 짧은 것, 단편, 중편, 장편 소설, 그렇게 소설대로 이렇게 그냥 길이에 따라서 뭐 그래 서사의 용량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장르 개념이 분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는 비슷한 성격의 작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로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카자니 이야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베스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제 미개에서 내지는 이게 아니라 장르 개념이 아직 오늘날만큼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저 사람은 저렇게도 뭐 그렇게 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말하던 상황에서 교회 설교문은 유독 슬로보라고 하는 이제 요 장르 규정으로서 많이 칭해졌어요. 이게 그냥 슬로보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그냥 뭐 이야기 정도로 번역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소설처럼 말하는 그 이야기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장르적인 그런 이제 개념을 조금 머리에 두자라는 뜻에서 게을러서 번역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장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슬로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어 단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기, 뭐 다니엘의 성지순례기 다주에니에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넘겨서는 여러 가지 찬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슬로보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하게 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로바 발구 이그르비에 이글의 원정에 관한 슬로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는 슬로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이러저러한 이른바 이 축하와 칭송, 찬양의 글들을 슬로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서는 종교적 주제는 아니나 명백히 사회적이거나 시의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또한 때로는 운문적인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결합해서는 상당한 예술적인 수준을 이룰 때는 슬로브라고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과 그 다음에 이걸 왜 쓰는가라고 하는 작품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스카자니, 보베스치, 슬로보 계속 비슷하게 겹쳐지는데 등으로서는 뭐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1번, 연대기는 루시 땅의 역사를 성서의 첫 장면과 결합시키면 종교적 정통성, 역사적 정당성을 이른바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기술되어 나갔다. 사실은 여지껏 쭉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했던 거 그냥 그래도 일단 글로 하나 조금 정리했어요. 철저하게 집권 엘리트 공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수도원의 수도승들에 의해 집필 편집되었으며, 무슨 말이냐?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에요. 그러잖아요. 역사는 살아남은 자, 정복한 자, 지배하는 자, 그들이 자신들의 뭐 업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또한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든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른바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키예프의 대공들, 그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도원, 그리고 키예프의 대공을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는 수도승, 이 키예프의 대공 내지는 자신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후들의 관점, 그들의 이익에서 바라보고 기록하고 집필했었던 것, 그게 사실상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 많은 경우의 역사적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는 뭐 일단은 역사는 그런 약간의 편향성,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매우 나이브하게 실제로 말 그대로 실제로 그냥 진짜 일이 이대로 벌어졌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프리즘을 통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속성의 모든 요거는 차라리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서는 철저하게 그런 이제 세속의 이익 관점을 따라가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결국 연대기에서 이른바 연대기의 기록하는 그러한 수도승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 고유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거기에 나오는데 속세의 모든 쉼표, 헛된 일들, 베니타스한 헛된 일들은 결국은 신의 진리의 품으로 귀속되어야 된다라는 종교적 의미론을 넓은 배경으로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연대기 기록, 역사 기록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한 해도 빠짐없이 공호들끼리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른바 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어찌되었건 이른바 이쪽 공호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수도승의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서 결국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니 못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차라리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자비,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 황제에게나 공호에게나 거린에게나 누구에게든 죽음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신의 공평함, 공정함이라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부귀 권력, 이제 그런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 저들 또한 죽어 쓰러질 자들이니 그들이 이 세상, 이 세속에서 집착하는 이것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 모두 신의 앞에 이른바 한 명의 죄인으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니 이러한 세속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또한 당연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연대기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로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이른바 정치화된 입장에서 편향되게 기록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수많은 기록,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제 이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은 결국은 깨닫도록 그렇게 기록되는 것. 그게 연대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애전은 성인들의 성스러운 생애를 신에게 찬양하며 또 그러한 성인들의 삶을 속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종교적 규범처럼 교육의 목적도 띈 채 수도원에서 생성되었다. 또한 생애전의 이야기, 즉 서사, 내러티브로서 중세인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준 텍스트이기도 하다. 읽는 즐거움, 이것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중세인들이라고 해서는 오로지 그냥 1년 365일 24시간 오로지 신만을 바라보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똑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장미의 이름 무슨 책인지 알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무슨 책인지 알지요? 장미의 이름에서 등장하는 수도사들의 죽음 왜 생겨나는 겁니까? 에코의 상상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말하는 비극을 어떻게 지필할 것인가 하는 비극 지필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희극 지필론일 텐데 그 희극 지필론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남겨져서 비밀리에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모든 이른바 웃음을 가져다 주는 텍스트, 웃음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떠한 글이 있는데 그걸 수도승들이 그냥 경건한 척, 믿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웃음을 가져다 주는 재미난 책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난 책들 옆에다가 독을 발라두잖아요. 그래서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 읽은 수도승들이 읽으면서 침 발라서 페이지 넘기면서는 페이지 끝에 발라놓은 독을 자기도 모르게 찍어 먹고서는 죽어가는 거예요. 즉 죽어나가는 수도사들은 모두가 그 책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걸 사건에 그냥 클로우처럼 던지면서 시작하는 게 에코의 장미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른바 중세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언제나 경건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이른바 세속적인 즐거움, 그들에게도 당연히 최소한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했었고 그러한 부분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만족시켜주고 채워주었던 게 그게 생애전입니다. 이른바 온갖 다양한 성인들의 일종의 큰 규칙은 있으나 그러나 큰 규칙하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베리에이션들은 성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 그렇게 벌어지는 이제 자잘한 이러저러한 이제 이 변이형들을 읽는 재미, 확인하는 재미,
것처럼 늘 그냥 개걸스럽게 탐독했었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의 서민전, 생애전이라고 하는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세인들에게 잃는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큽니다. 무시 못해요. 교회 설교문은 러시아 교회 자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한 러시아인 대주교의 첫 작품, 율법과 은총에 관한 슬로보,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터 시작해 러시아 교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러시아의 종교적 체계, 여러 종교적 축일 제1의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며 3번 설교문 작성자인 고위 성직자들에게 수사학과 신학적 지식, 진실한 신심을 축적토록 하는 계기로 또 이른바 종교적 축일에 작성되었던 슬로보들은 기능했었습니다. 성지 순례기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직접 순례를 다녀오며 자신의 신심을 시험하고 또 그런 선택받고 복된 경험을 고국 땅의 동포들에게 전하려는 고위 종교 성직자들의 영적 여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러시아어 단어를 그대로 음차에 표기하는 슬로보는 은근히 매우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소장르 이상의 규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설교문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 또한 다름 아닌 슬로보라는 이름으로 성격과 내용이 규정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칭송,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주제론을 함의하지 않더라도 장중하면서도 격식과 예의와 일종의 용량을 갖춘 진지한 글쓰기는 찬가라고 옮겨질 만한 슬로보라는 규정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근대문학의 엄정한 장르 개념 분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중세시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강한 작품들은 시대적 성향을 직접적인 제재로 삼아 기존의 형식에 녹여내는 방식이다. 키예프 루스 시대의 작품으로 예를 들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중세 러시아 문학 전체를 모두 보아서 가장 완성도 높은 단 하나의 작품을 꼽으라고 할 때 만장일치로 선택될 수 있는 이그리 원전기, 주에서 다니엘의 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나온 이그리 원전기 슬로보, 아벌고 이그룹의 폴크라고 하는 것, 대대라고 하는 말도 되고 현대 러시아에서는 폴크, 원정, 떠난다는 그 원정이란 말도 됩니다. 이그리의 원정에 대한 슬로보, 그런 말이 되겠지요. 역사문학인 연대기가 승리자, 지배자의 관점에서 쓰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연결을 강하게 암시하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러저러한 많은 다양한 작품들 또한 바로 이러한 부류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6번 그 부류에서. 이글의 원전기는 키예프 루스 시대 때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는 암묵적 동의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서서히 무시되고 깨어져 나가던 그리하여 루스인들의 영광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그 불안한 전조가 일부 시대를 꿰뚫어 보던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 포착되기 시작한 12세기 후반 1170년대 80년대 쉐르네고프 공국의 이그리 스비토슬라비치라는 한 공후의 남부 유목민족 폴로베츠인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큰 의미 없는 원정 중요합니다. 큰 의미 없는 원정.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요. 그냥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공국 전체와 우리 키예프 루스의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원정, 이 싸움은 불가피하다.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큰 원정과 의미 없는 큰 의미 없는 원정과 그 패배 이제 원정에서 패배하고 난 뒤 적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공후 자체가 산채로 포로로 잡혀요. 자기 아들하고. 그래서는 적진에서 3년 동안 포로로서 억류 구금되었어요. 그러다가 내부의 키예프 루스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조력자, 폴로베츠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자고 하면 배신자, 변절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그리 공이 아들과 함께 폴로베츠인들의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이라는 체르니고프 땅으로 돌아와요. 그 기간 동안 부인은 3년 동안 매일매일 이제 공국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는 제발 하늘이시여, 태양이시여, 바람이시여, 우리 남편을 루시 땅의 공후를 루시 땅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라고서는 3년 동안 치성으로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드립니다. 루시 땅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루시가 이겨냈구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쟁을 기록한 이른바 정통파 찬가는 알렉산드르 니옙스키의 생애전이에요. 이렇게 그냥 책도 나옵니다. 나 다음 시간에 들고 올게요. 해가지고서는 중세시대 때 텍스트인데 이렇게 그냥 요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컬러풀한 채색 사파 들어가면서 이렇게 텍스트 만들어요. 여기 알렉산드르 니옙스키의 생애전이라고 하는 뭐 이제 중세시대 텍스트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쟁을 기록한 이 작품은 심지어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단행본처럼도 뭐 중세시대 때도 이미 만들었어요. 올 컬러판으로 그냥 페이지마다 이제 컬러 채색 사파 들어가요. 이런 거는 이것 만드는 자체가 비용이고 시간이고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의 원전기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루스인들에게 많은 영광과 승리, 루스인들을 절체절명에서 상황에서 구해낸 거룩한 전투가 아니에요. 공후 자신의 순수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어가지고 일종의 약탈 전쟁입니다. 홀로베친들 저것들 좀 뺏어오자 라고서는 자신의 공명심,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물욕으로 인해서는 벌어진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저기 땅에서 치욕스럽게 3년이나 이른바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 3년 겪으면서 루스의 땅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차라리 높이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되돌아왔어요. 기존의 중세시대 때 서유럽의 이러저러한 이른바 중세시대 무공을 다루는 작품들 니벨룽겐의 노래, 그 다음에 롤랑의 노래, 프랑스는 스페인판, 엘시드의 노래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거룩한 승리 내지는 거룩한 패배, 정말 절체절명의 그냥 결정적인 전투에서의 거룩한 패배를 아주 비극적으로 다루는 것. 그게 중세 서유럽의 기사도 문학의 전형입니다. 이 글의 원정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프린트에 있는 요겁니다. 중요한 것. 밑에서 네 번째 줄. 키예프 루스에 대한 점증하는 외적의 위협에 점점 증가하는 외부의 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과거의 단결,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초기 과거의 단결, 승리의 영광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심히 애국적 파토스의 작품입니다. 무슨 말이냐? 벌어진 전투 자체는 보잘것없는 전투였었고 치욕스럽다 싶고 차라리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투를 들고 와서 반면 교사처럼 이런 경우도 있으니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작품이 오히려 이 글의 원전기예요. 정말 누구나 다 자랑스럽고 칭송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승리 내지는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해 나간 장엄한 전투,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나 조금은 뻔할 수 있는 애국적 파토스를 녹여내고 구현해내는 익명의 작가의 역량은 심히 그 당대를 초월하는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많은 경우 이거리 원전기, 이거리 원전기, 이거리 원전기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야로슬라브네 에가라고 하는 이 부분 잠깐, 그 다음에 원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모스크바 시대로, 모스크바 공국 시대로 넘겨서는 이제 뭐 배경 스케치하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